대법은 어떻게 할까요? 한 뭐 14주 정도? 그 정도면 됐어. 그대로 진행시켜. 의원님, 법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작년과 올해 엄청 핫한 이슈였죠. 바로 임신 중단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관련돼서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재생산 건강권팀 바로 천지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여성이, 그 다음에 노동이, 그 다음에 소수자위에 적을 두고 있고요.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건강권 분야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를 켜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들 이름은 많이 익숙하신 것 같은데 낙태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이게 사실 형법과 모자보호법 이렇게 두 개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 뭐 여성 당사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여성 당사자에게 수술을 한 의사도 처벌을 받는 내용이라고도 하던데 혹시 맞는 내용을 이야기한 걸까요, 제가? 낙태죄는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 외에도 시술을 한 의사 선생님 그 외에 다른 시술한 분들까지 모두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낙태는 안 돼. 낙태는 다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형법에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몇 가지만 빼줄게 라는 게 모자보건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도부터 쭉 계속 있었던 엄청 오래된 법이네요. 네, 엄청 오래된 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거는 거의 6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네요. 이 법이 없어지는 결정이 나온 게. 그렇죠. 2019년 4월에 또 이 결정이 나올 때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막 저희가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되게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눴었었는데 또 그때 기억이 굉장히 저의 머릿속에도 엄청 생생해요. 사실 천배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기억들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저는 2013년에도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인단에서 그때도 민변 여성이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분이 이 여성분이 임신 중지하셨다라는 거를 알리셔가지고 이 여성분이 기소가 되셨고 그때 당시 검사님도 남자분도 방조죄로 같이 기소를 하셨어요. 네. 이 여성분만 처벌되셨었거든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정말 답답했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2019년에도 계속 마음을 더 졸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태아의 생명권 대 뭐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를 나눠놓고 이거의 뭐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리인단에서는 실제로 이 논의 구도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고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판시를 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장관사님이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결국은 너무하다라는 거였어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개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몇 개만 가능해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버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교과 과정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뭐 그 외에 구체적인 얘기들 예를 들면 뭐 강간 피해자가 임신 중지를 하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지만 이게 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소만 되면 되는 건지 여성분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하실 수가 없으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너무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법이 정말 너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여성의 신체와 여성의 인생을 그러니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애를 낳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대리인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도 정말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여성과 태아의 충돌이 아니라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처벌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여성의 실제 삶이 어떤지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이 임신 중지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출산과 임신 지속을 강요당했을 때 학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제한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더 풍부해지는데 저는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좋은 이유는 다 대리인단과 활동가들 덕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작년 말에 국회 공청회나 정부 입법안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올해는 뭐 일단은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부 입법안과 공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배님의 또 생각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였잖아요. 네.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14주 제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법안에 14주 이내 임신 중단만 합법화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여성이 충분히 숙고를 하고 임신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4주 제한을 둬버리면 사실은 그 나머지 5%가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으시거나 뭐 고3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더 보호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그 5%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14주 제한이 들어가 버리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5%의 어떤 여성과 소수자들은 네. 전혀 헌법 불합치 이후에 성적 권리나 재생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뭐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널 구성이 되어 있기도 했고 네. 좀 가장 놀라운 반대자분들 중 한 분들이 산부인과 의사회 분들이셨어요. 임신 중지를 미용 성형 수술에 비유하면서 임신 중지에 관한 의료 서비스를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해서 이 임신 중단 권리를 이야기할 때 꼭 의사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하실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천변님이. 진짜 속상했죠. 그렇죠. 네. 저희 사건 자체도 그 기소돼서 처벌받을 뻔한 의사 선생님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 변론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기억이 전문가로서, 나요. 네,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울이랑 수도권에는 그나마 병원이 많은데 지방에는 거의 병원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의 의료 접근권은 더더욱 떨어지게 되시는 거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더 보호해드려야 되는 5%의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낙태죄랑 가장 관련이 있는 통계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뭘까요? 모성 사망률이에요. 아직도 출산하시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생명의 부분을 미용 성형에 비교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유산 유도제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헌법상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폐지가 됐는데 또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은 무엇인지 체계가 헷갈린다는 분들도 되게 계시는 것 같거든요. 낙태죄는 이제 없고요. 됩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기소됐던 것도 무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약품들 수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임신 중지에 대해서 의대에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예, 당연히 실습도 못 하셨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였던 건데 일하면서 임신 중지를 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생명이나 건강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임신 중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혹은 거기에만 한정되지 말고 더 좋게 대체 입법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세계에서는 어떤 여성과 소유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관점부터 바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우리도 함께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진짜 함께 열심히 노력해봐요.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